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올해 66세인 태주는 신문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드디어 말하는구나. 요즘 내 행동이 수상했어. 그의 아들 민석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다. 한 달 전부터 연희와 결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볼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연희, 그 아이에 대해 자세히 말해줘. 내가 소개해준 적이 없어서 잘 모르잖니? 민석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같은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고 성격도 좋고 책임감도 강해요. 아버지가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태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결혼은 인생의 큰 결정이다.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쁘지만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 혼자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제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리려는 순간 아내가 옆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물론이지.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태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석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도 분명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민서가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요즘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다던데. 민석은 잠시 머뭇거렸다. 제가 지금까지 8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연희도 비슷한 금액을 모았고요. 둘이 합치면 적어도 신혼집 전세금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 1억을 따로 모아두었단다. 결혼 자금으로 쓰렴. 민석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내 인생의 새 출발인데 아버지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쁜 일이지. 어머니도 그렇게 바라셨을 거야. 민석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런데 상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직업이나 가족 관계는? 연희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연희는 외동딸이에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견례 전에 미리 연락해서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연희가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곧 연락 올 거예요. 태주는 아들의 결혼이 순탄하길 바라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다. 다음 날 저녁 민석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태주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민석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나도 할 일이 필요하지. 그런데 상대 부모님께 연락은 왔니? 민석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아직이요. 연희가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식사를 하던 중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연희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연희야,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태주는 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전화를 끄는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슨 일이니? 태준이 물었다. 연희 부모님이 조금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가요. 어떤 면에서? 민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혼수 문제로 연희랑 말다툼을 하셨대요. 결혼 비용과 별도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태준의 눈썹이 올라갔다. 요즘도 그런 관습이 있나?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림을 꾸리면 되는 거지. 그게 연희 어머니는 딸을 키우는 데 들인 공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하셨대요. 게다가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게다가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길 바라셨대요. 최소 20평은 되는.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내가 결혼할 때는 그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면 충분했는데.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연희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대요. 상견례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의 해담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태주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라.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다. 상견례 당일 아침,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한 차림으로 준비를 마쳤다. 새로 산 남색 양복과 구두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아버지, 벌써 준비 다 하셨네요?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첫 인상이 중요하지 않겠니? 너도 빨리 준비해라. 민석은 머리를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섰다. 정말 긴장돼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주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돼. 꾸밈 없이 정직하게. 연희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왜 마음에 들지 않겠니? 넌 훌륭한 아들이자 좋은 남자야. 그분들도 분명 그걸 알아볼 거야.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더 든든했을 텐데. 태준의 눈가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다. 자,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선물은 챙겼니? 민석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물이요? 상견례에 빈손으로 가면 어떡하니? 준비 안 했어? 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다.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연희도 아무 말 안 했는데.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어쩔 수 없구나. 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서 준비하자. 과일 세트나 고급차 선물 세트 같은 거.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괜찮아. 이런 건 경험이 없으면 모르는 법이지. 나도 처음이니까.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백화점에서 고급 과일 세트와 홍삼 선물 세트를 구입한 후 약속 장소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석은 계속해서 다리를 떨고 있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돼. 아버지도 긴장 안 되세요? 태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긴장되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민석의 전화가 울렸다. 연이었다. 우리 지금 도착했어. 부모님이랑 같이 있어. 민석이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연인의 가족이 먼저 와 계시네요.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자, 이제 시작이구나.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세 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이 보였다. 연희는 민석을 발견하자마자 일어나 손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다소 긴장되어 보였다. 민석 씨,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민석과 태주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연희의 부모님은 예상과 달리 지나치게 격식 차린 복장이었다. 연희 아버지 정호석은 명품 브랜드가 분명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 박미영은 과한 보석과 화려한 명품 가방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정장 차림이 그들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갑자기 위축되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민석의 아버지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호석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정호석입니다. 우리 연희가 민석 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태준이 손을 내밀자 호석은 힘없이 악수하더니 곧 손을 뗐다. 미영은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정장이 좀 오래되신 것 같네요. 저희도 격식을 차려봤는데 사돈이 될 분이니 좀 더 신경 쓰셨으면 했는데. 태준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첫 만남이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석은 불편한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고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태준이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다. 작은 성의입니다. 미영은 선물을 대충 들여다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백화점 세일 상품인가요? 포장지가 좀 흔해 보이네요. 저희는 이런 자리에 선물을 준비하는 건 좀 촌스럽다고 생각해서 안 가져왔어요. 태준은 당혹감에 말문이 막혔다. 호석이 형식적으로 말했다. 다음에 우리가 좋은데 모시지요.
그보다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건설회사에서 총무팀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영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건설회사요? 대기업이신가요? 혹시 강남에 분양권 같은 거 있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연희는 강남 아파트에서만 살아봐서. 태주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희 회사는 중소건설사라. 미영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시큰둥하게 말했다. 아, 중소기업이군요. 그래서 집은 어디 사세요? 강남에서 멀어요? 태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호석이 아내의 팔을 잡았다. 여보, 그건 나중에. 미영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태연하게 말했다. 뭐예요? 어차피 알아야 할 거잖아요. 저희 딸이 어디서 살게 될지 궁금한데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호석이 비싼 와인을 주문하더니 태준을 향해 빈정거렸다. 이런 와인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병당 50만 원짜리인데. 특별히 오늘 사돈들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태준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좋은 와인이군요. 감사합니다. 미영은 태준의 와인 잔을 채우며 말했다. 우리 수준에는 당연한 거죠. 우리 연희도 항상 좋은 것만 먹고 자랐으니까요. 민석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자 연희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이 날카롭게 말했다. 연희야, 식사 중에 그런 행동은 좀. 연희는 움찔하며 손을 뺐다. 태준은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려 물었다. 두 사람이 결혼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호석이 대답하기도 전에 미영이 끼어들었다. 결혼식은 인천 호텔에서 할 거예요. 이미 예약도 해놨어요. 연희 친척들이 대부분 인천에 살거든요.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다. 인천이요? 우린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연희는 겁에 질린 듯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알아서 결정하셨어요. 태준이 침착하게 말했다. 결혼식 장소는 두 사람이 편한 곳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고 친척들도 대부분. 미영이 태준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신랑 쪽 편의를 본대요?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아니면 저희보다 더 좋은 호텔을 예약하실 수 있나요? 태준은 얼굴이 굳어졌지만 참으려 노력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미영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니면 비용 문제인가요? 걱정 마세요. 결혼식장은 저희가 예약했지만 비용은 당연히 반반이에요. 부담되시면 말씀하시고요. 호석은 아내의 태도가 부끄러운 듯했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호석이 민석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그런데 민석 군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나요? 연봉은 얼마나 되고? 민석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IT 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약 6천만 원 정도고요. 미영이 와인을 거의 쏟을 뻔하며 소리쳤다. 6천만 원? 그게 다예요? 우리 연희가 6천밖에 안 버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연희 친구들, 남자친구들은 다 억대 연봉인데.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연희는 몸을 움츠렸다. 호석이 아내를 달래려 했다. 여보, 6천이면 나쁘지 않지? 미영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민석을 노려보았다. 서울에 집은 있어요? 최소한 20평대 아파트는 있겠죠? 민석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직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새로 집을 구할 계획이에요. 미영은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외쳤다. 뭐라고요? 전세라고요? 우리 연희를 어디다 살게 하려고요? 연희는 지금까지 강남 아파트에서만 살았어요. 그런 애를 전세집에 들어가라고? 말도 안 돼요.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태준과 민석은 당혹감에 몸을 움츠렸다. 태준이 민석 대신 대답했다. 저희가 결혼 자금으로 1억 8천을 준비했습니다. 미영은 코웃음을 치며 조롱했다. 그게 뭐예요? 서울에서 그 돈으로 뭘 한다는 거죠? 지금 강남 아파트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억대 단위가 아니라 10억대 단위라고요.
호석도 이번에는 아내 편을 들었다. 맞아요. 우리는 연희에게 최소한 지금 살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을 마련해 주고 싶은데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차차 나아지는 것도 미영이 태준의 말을 자르며 비웃었다. 아이고, 그런 말씀 하시려면 처음부터 우리 같은 집안에 혼담을 넣지 말았어야죠. 우리 연희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혼수는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남자 쪽에서는 결혼 비용 제외하고 최소 5천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구, 가전제품, 예물, 신혼여행 다 챙겨야 할 거 아니에요? 민석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비틀고 있었다. 태준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저희도 민석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만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건 미영이 말을 자르며 푸른 핏줄을 세우며 외쳤다.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에는 혼수로 최소 4천에서 5천은 있어야 기본이에요. 우리 연희는 피아노, 미술, 발레 다 배웠고 유학도 다녀왔어요. 적어도 그만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요. 그 정도 값어치를 못하는 사람이랑은 결혼 못해요. 태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죄송하지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건 정말 불쾌합니다. 호석이 일어나 아내의 어깨를 잡았다.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미영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뭐가 어때서요? 내 딸 결혼시키는데 이런 집안이라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지? 우리는 처음부터 사위가 최소 서울 강남에 20평대 아파트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 차도 국산차는 좀 그러니 벤츠 클래스 정도는 타야죠.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희와 결혼하는 거지 아파트나 차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대화는 매우 불쾌합니다. 미영은 민석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소리쳤다. 뭐라고? 내가 감히? 우리 연희가 얼마나 귀한 딸인데. 넘봉 6천에 전세 사는 주제에. 연희가 울음을 참으며 민석의 팔을 잡았다. 민석아, 제발. 어머니는 그냥. 민석은 연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말했다. 미안해. 연희야. 하지만 난 이런 방식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야.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럴 거면 왜 우리 딸하고 만난 거예요? 시간 낭비시키고 연희는 곧 30인데 결혼 정년기를 놓치게 생겼잖아요. 태준도 일어나 의자를 밀어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모욕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민석아, 가자. 호석은 당황한 듯 두 사람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영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미영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민석과 태준은 레스토랑을 나섰다. 전체 식당의 손님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뒤에서 연희가 흐느끼며 민석아 제발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석은 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에서 민석은 한동안 격렬한 분노를 억누르며 침묵했다. 태준도 화가 나 있었지만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말을 아꼈다. 한참 후 민석이 주먹을 대시보드에 내리치며 폭발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희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만 평가하고 있어요. 태준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의 눈빛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진정해, 민석아. 하지만 오늘 일은 정말 참기 힘들었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다니. 연희는 도대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지 부모님이 저런 분들인 줄 알았으면. 태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감추기 마련이지. 연희도 아마 부모님의 그런 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거야. 민석의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연희의 전화였지만 민석은 통화 버튼을 격하게 거부했다. 전화도 받기 싫어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내 감정도 충분히 이해한다. 집에 도착한 후 민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연희를 정말 사랑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 자존심이 짓밟히는 걸 참을 수 없어요. 태준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오늘 너무 모욕을 당한 기분이다. 내가 평생 일해온 것을 그렇게 무시당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 다음 날 회사에서 민석은 연희를 마주쳤다. 연희의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다. 민서가, 제발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연희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민석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어머니의 행동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분명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민석이와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렇다면 왜 나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결혼 준비에 대한 너희 부모님의 기대가 그렇게 높은지 내가 준비할 수 있게? 연희는 말문이 막혔다. 나도 솔직히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올 줄 몰랐어. 항상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날처럼 무례하게 행동하신 적은 없었어.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이미 내 가족은 모욕을 당했고 내 자존심은 짓밟혔어. 연희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럼 우리는 이제 끝인 거야? 민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너의 부모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연희야, 이건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거고 그건 너에게도 계속해서 상처가 될 거야. 연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카페를 나왔다. 며칠 후 민석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같은 회사에서 연희와 마주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태주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너 그 회사에서 잘하고 있었잖니? 더 이상 거기서 일할 수 없어요. 매일 연희를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태주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구나. 하지만 새 직장은 구했니? 민석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제가 창업을 해보려고 해요.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에요. 창업이라 쉽지 않을 텐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경험도 있고 인맥도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요. 태주는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결심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실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하니? 9천만 원 정도요. 제가 모아둔 돈과 합치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력 있게 말했다. 좋아. 내가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둔 돈이 있잖니? 그걸 내 사업에 투자하자. 결혼보다 내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석은 그날 밤 늦게까지 사업 계획서를 다듬었다. 그는 이 사업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연희의 부모님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다. 민석의 스타트업 에듀 360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마케팅 경험과 IT 지식을 활용해 혁신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업은 순풍의 돛을 단 듯 나아갔다. 창업 6개월 만에 첫 투자를 유치했고
1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직원이 20명으로 늘어났다. 아버지, 저희가 드디어 큰 투자사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어요. 50억 규모예요. 태주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어.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처음에 지원해주시지 않았다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전부 내 노력의 결과야. 너의 열정과 지식, 그리고 끈기가 이룬 성과지. 민석은 사업에 완전히 몰두하며 연희와의 아픔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가끔 그녀가 생각날 때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한편 연희는 민석이 회사를 그만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민석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녀는 부모님의 권유로 선을 보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민석에게 있었다. 창업 2년이 지났을 무렵 민석의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외국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태준이 민석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제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잘 안 오는구나. 태준이 넓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민석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요즘 해외 진출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괜찮아.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태준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아까 회사 오는 길에 우연히 연희 아버님을 만났어. 민석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지내시던가요? 많이 달라지셨더구나. 예전에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초라해 보이셨어.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 소식을 물어보시더구나.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니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 그랬군요. 그리고 연희가 아직도 결혼을 안 했다고 하시더구나. 몇 번 선을 봤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민석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건 제가 알바가 아닌 것 같아요. 태준은 아들의 표정을 살폈다. 내 마음은 어떠니? 아직도 연희를 생각해. 민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끔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좋은 추억으로만 남겨두려고 해요. 창업 3년 차 민석의 회사 에듀360은 국내 최대 교육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해외 진출에도 성공해 아시아 시장의 큰 부분을 장악했고 그의 개인 자산은 수십억에 달했다. 대표님, 경제일보와의 인터뷰가 30분 후에 잡혀 있습니다.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알렸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곧 준비할게. 사무실로 돌아와 인터뷰 준비를 하던 중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석 씨, 저예요. 연희. 민석의 손이 경직되었다. 3년 만에 듣는 연희의 목소리였다. 연이구나. 오랜만이다. 응,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럭저럭. 너는? 나도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연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민석아, 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 정말 대단해졌네.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운이 아니라 내 실력이겠지. 그건 그렇고 연희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민석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사실 우리 어머니가 너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셨어. 다시 한번 만나고 싶으시대. 민석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너희 어머니가 날 다시 만나고 싶다고? 응, 많이 후회하고 계셔. 그때 너를 너무 함부로 대한 것을. 민석은 침묵했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상견례처럼 같이 만나자는 거야? 응,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내 어머니가 내 회사 이름을 봤구나.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고 이제 와서 아니야. 연희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어머니는 정말 미안해 하셔. 그리고 나도 너랑 다시 한번 제대로 대화하고 싶어. 늦었어. 연희야, 3년 전이었으면 모를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건 사랑. 그럼 그때 내가 나를 지켜줬어야 했지 않아? 내 어머니가 내 가족을 모욕했을 때 내가 한 말이 뭐였지? 어머니는 그냥 그런 분이니 이해해달라고. 연희는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나약했어. 미안해. 민석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한다가 아니라 직접 사과하셔야지. 어머니가 직접 전화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통화해보겠다고 했어. 내가 그냥 끊어버릴까봐. 민석은 비웃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서가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아직도 너를 잊지 못했어. 민석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호해졌다. 연희야, 솔직히 말할게. 난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민석은 아직 누구도 만나고 있지 않았다. 그래? 연희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구나. 나만 바보같이.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일 거야. 너도 이제 새 출발을 해. 알았어. 그럼 안녕. 연희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민석은 통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파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다시는 그 가족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출근하려는데 회사 앞에 미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예전의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이었다. 민석을 보자 급하게 다가왔다. 민석 씨, 잠깐만요. 민석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발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석은 시계를 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5분만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있어서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영은 몹시 긴장한 모습이었다. 우선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죠.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미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계속했다. 민석 씨가 이렇게 성공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그때 너무 짧은 생각을 했네요. 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영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근데 우리 연희는 아직도 민석 씨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선자리도 다 거절하고. 민석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까? 연희를 생각해서요? 아니면 제 자산을 보고요?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정말 연희를 위해서예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그럼 왜 3년 전에는 그 생각을 못 하셨죠? 왜 그때는 돈과 아파트만 따지셨죠?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민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냉정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 인생을 시작했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파트도 민석 씨가 있는 곳으로 저희가 이사할게요. 혼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여사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사과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연희와 저의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 입장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간청했다. 그럼 한 번만 연희를 만나주세요. 딱 한 번만. 민석은 쓴 미소를 지었다.
연희와는 어제 통화했습니다. 이미 제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래도 직접 만나서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됐네요. 민석은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커피숍을 나섰다. 뒤에서 미영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통쾌한 느낌도 들었다. 3년 전 그들에게 모욕당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그날 저녁 민석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태준이 물었다. 거절했어요. 이제 와서 다시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마음이 아프진 않았니? 민석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조금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일종의 복수심 같은 거요. 그들이 우리를 깔봤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들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그래, 인간이니까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지. 하지만 너무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는 마라.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앞만 보고 살 거예요. 지난 일은 다 잊을게요. 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맞아.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연희와 미영의 거절 후에도 민석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다. 그는 사업에 더욱 몰두했고 30대 후반에 이미 국내 최고의 사업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연희의 부모님 집에서는 아직도 미영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당시의 오만함과 탐욕으로 딸의 행복을 망친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여보, 이제 그만 울어요.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어요. 호석이 아내의 등을 토닥였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민석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딸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다 내가 망쳤어요. 이제는 연희가 새 출발을 하게 도와줍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은 이 모든 일을 모른 채 자신의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밝은 미래뿐이었다.